자, 오늘 수업 9번째 수업이네요. 5주째. 질문 있어요? 이제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질문. 꼭 수업이 아니더라도 통신에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 있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이렇게 뭐 요즘 막 뭐죠? 창조 경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창조 경제인데 제일 처음에 싸이가 떴을 때 싸이 보고 창조 경제가 바로 저런 것이다 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요즘에 창조 경제라고 했더라? 별그대가 또 창조 경제라고. 대체 창조 경제 그 창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그러니까 창조라는 거하고 창의라는 거하고 한때 막 맥에서 애플이 막 성공했었을 때 그 애플과 같은 어떠한 그런 창의력이 있는 뭔가가 나와야지 우리 또 뭔가 잘 될 수 있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애플 누구죠? 스티브 잡스처럼 좀 잡스 라이크 한 어떤 모델링을 우리가 대학에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런 걸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찾아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라. 근데 그렇게 막 거창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면 창의력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창의력이 되게 부족하다는 걸 나 스스로 느끼는데 많은 사람들이 창의력이 이렇게 풍부한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창의라는 거가 대체 어디서 나올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게 노멀하지 않은 것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좀 평균에 벗어나 있는 것들이 창의적인 거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쵸? 근데 우리는 되게 평균에 가까운 삶을 살도록 되게 강요하는 이 문화적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남이 보는 거에 되게 두려워하는 거가 있고, 그렇지. 조금씩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더 심했던 것 같고, 우리 교육적으로 보면. 왜냐면 되게 수업 시간에 이상한 질문하면 혼나잖아, 선생님한테. 여러분 때는 구타 별로 없었죠? 우리 때는 학교에서 구타가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정말, 학교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때리는 것 자체, 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안 맞더라도 때리는 걸 누가 이렇게 맞는 걸 보면 그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벗어나는 정도에서 벗어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가 되게 부자연스럽고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면 어려운 그러한 구조가 되게 창의력을 우리도 모르게 억제하는 거가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것처럼 돼버렸다 이거죠. 특히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더 하는 거죠. 군대에서 이 평균에서 이 밸런스가 더 좁아들어가지고 이 밸런스 조금 벗어나 큰일 나는 것이.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평균에 되게 가까운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도 이 질문한다는 거가 되게, 질문을 하면 정말 내가 잘 알아야지 질문을 한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 질문은 자기가 모를 때 질문을 막 해야 되는 게 질문인데, 학부 1, 2학년들하고 이렇게 상담 같은 거, 지도교수로 되어 있는 학생들하고 정기적 상담을 해보면, 모르면 질문해라 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하더라도 뭔가를 좀 알아야지 질문하지 않느냐? 학생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질문의 그 습관이 우리가 좀 덜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뭘 질문해야 될지 뭔가를 알아야지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할 때 용어적인 질문이 질문이 되게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질문을 못하는 거가 첫째, 그러니까 지금 뭐 창의력이 없는 우리한테 그런 교육적 환경에서 자란 우리한테 창의력을 내세워 뭔가를 내놔라 절대 안 나온다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사회에 나가고 어떠한 그룹에 속해가지고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갈 때는 조금 더 창의적인 것을 필요로 한다면 창의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가 첫 번째 단추인 것 같아요. 그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창의적인 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수업 시간에 되게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되게 질문을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질문을 할 적에 내가 몰라서 저걸 어떻게 질문해가 아니라 모르니까 질문한다라는 생각을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자기가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점 대담해지는 거죠. 점점 뻔뻔해지는 거지. 그 질문하는 거가. 그렇게 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요구하는 것들은 진짜 창의성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창의성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걸 스스로 이렇게 그걸 깨고 나가지 않으면 되게 자기는 노멀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비창의적인,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 없는, 하지만 이제 예전에 그렇게 큰 문제 없으면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거가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는 습관을 꼭 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 수업에서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진행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Frequency Selective Fading 채널을 했으면 이제 Frequency Flat Fading 채널로 우리가 넘어가서 어떤 것들을 했냐면 블락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리는 건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딱 그려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멀티플리케이티브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 채널 특성을 어떻게 반영시켰냐면은 여기 비었는데? 그 멀티플리케이티브한 팩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느냐라는 것을 멀티패스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시를 했단 말이다. 그죠? H of T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그걸 인페이지 텀과 쿼드러처 텀으로 나누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또 뭐랬냐면 라인 오브 사이트과 노 라인 오브 사이트에 대한 우리가 구별을 했고, 이 구별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노 라인 오브 사이트라는 경우에 있어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들어오는 앵글 오브 어라이벌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티드 돼 있다라는 거가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라인 오브 사이트는 뭐냐면은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티드 된 앵글 오브 어라이벌과 더불어 디터미니스틱하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그 방향을 세타 제로라고 한다라면 세타 제로로 어떤 스트롱한, 또 스트롱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웨이브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것들로 이루어진 거를 우리는 넌 라인 오브 사이트과 넌 라인 오브 사이트로 앵글 오브 어라이벌을 보고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넌 라인 오브 사이트인 경우에 대해서 무엇을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냐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우리가 유도를 했어요. 넌 라인 오브 사이트 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어떤 거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냐? 그러면 채널 H of T에 대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우리가 유도했다라는 거죠. 넌 라인 오브 사이트일 때. 그쵸? 넌 라인 오브 사이트일 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유도했는데, 그 넌 라인 오브 사이트일 때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에 랜덤 베리어블이 세타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 나와요. 그 세타는 앵글 오브 어라이벌에 대한 세타예요. 그쵸? 앵글 오브 어라이벌에 대한 세타니까 그 어떠한 거에 평균값을 구해야 되는데,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평균값을 구하는 건데 자기 자신 신호와 타우만큼 시간을 레깅 시켜가지고 서로를 겹쳤을 때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정의인데, 그 평균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곱한 거 안에 랜덤 베리어블 하나 들어간 거가 세타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에서 mean value 정의에 의해서 expected value of something은 something 곱하기 PDF를 그 PDF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인티그레이션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line of sight이냐, non line of sight이냐라는 구별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non line of sight일 때 그 세타에 대한 PDF가 2파이분의 1 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인티그레이션 했더니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이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조금 이걸 오늘 리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에 대해서.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을 리뷰하고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 보는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코헤런스 타임이라는 것을 또 디파인 할 거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리퀀시 플래시냐, 프리퀀시 셀렉티브냐 라는 것을 디파인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필요했던 밴드위드스가 뭐였냐면 코헤런스 밴드위드스였죠. 그렇죠? 코헤런스 밴드위드스보다 시그널 밴드위드스가 작으면 프리퀀시 플래시였지만 코헤런스 밴드위드스, 그러니까 채널이 변하지 않는 그 영역의 밴드위드스보다 시그널이 더 커버리면 시그널의 밴드에 따라서 채널이 다르게 립스판스가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죠? 거기에서의 그 코헤런스 밴드위드스는 무엇에 차이가 있었냐면 첫 번째 온 딜레이와 가장 많이 온 딜레이 간의 어떤 차의 역수를 코헤런스 밴드위드스라고 우리가 디파인을 했다라면 여기에서의 코헤런스 타임은 들어오는 시그널이 타임 베어링해갖고 이렇게 변할 텐데 자기가 움직임으로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무엇이 변화된다는 거죠? 도플러 프리퀀시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클 스피드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면서 신호를 수신하게 되면 신호가 타임 베어링하게 되는데 이 타임 베어링하는 거가 어느 순간적으로 아주 스냅샷으로 짧은 순간 동안 보면 채널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겠죠. 이게 변하지만 이것을 조금씩 보는 이 시간들을 점점 늘린다라고 한다면 변하는 거가 조금씩 보이겠죠. 보일 텐데 코헤런스 타임이라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시간의 그 길이를 코헤런스 타임이라고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그러면 디파인 할 거냐. 조금씩 변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변할 수 있는데 조금씩 변하는 그 양, 지금 말하는 조금씩은 아주 비엔지니어링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엔지니어링적으로 하면 숫자 얼마만큼 이해하면은 코헤런스라고 말할 것이고 숫자 얼마 이상이면 코헤런스 하지 않다라고 말할 것이냐. 그 숫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적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을 우리는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뭐냐면 자기 시간하고 조금 타우만큼 지났을 때의 상관도를 본다란 말이에요. 그 상관도가 예를 들어 높으면 둘이 값은 확률, 이게 랜덤 프로세스, 리니어 타임 베어링한 랜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다른 정도가 완전히 똑같은 거를 1이라고 하고 완전히 다른 걸 0이라고 한다라면은 한 0.78이면 거의 같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면 나는 이것을 코헤런스 타임이라고 둘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코헤런스 타임은 오토코렐레이션 펑션하고 아주 밀접하게 디파인이 되는 그 값이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끝나면은 코헤런스 타임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아주 중요한 코헤런스 타임을 알면 무엇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거가 왜 디파인이 필요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설명이 끝나면은 앰플리튜드의 확률적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hopefully 여기까지 끝내기를 바라는데 아마 안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우리 철저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앰플리튜드의 디스트리뷰션을 공부할 때 확률적인 내용을 공부를 할 텐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숙제가 오늘 나갔는데 숙제에 이거를 증명하라는 게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센트럴 리밋 티어렘을 증명하라라고 문제를 냈어요. 아주 구글링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구글에서 찾아보면 나와요. Proof of Central Theorem 하면 나와요.
그거 나오고 이걸 왜 냈겠어요? 그 베낄 것 아는데 베끼면서 공부하라고요. 이해하라고. 그 베끼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베끼지만 말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언어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렇죠? 페이딩 채널로 수신된 신호의 앰플리튜드를 봤더니 그 앰플리튜드가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과 아주 밀접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볼 것인데,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볼 텐데, 이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보게 될 랜덤 베리어블의 형태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는데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각각을 제곱해갖고 다 더한 것. 새 랜덤 베리어블을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우시안 제곱의 합들을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우시안의 PDF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하고 베리언스만 알고 있으면 알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각각의 제곱한 거의 썸의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이거의 PDF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느냐?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난 학기 기말고사 문제가 그거 증명하라.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의 PDF를 증명하라. 라는 거가 지난 학기 3학년 2학기에 그 기말고사 시험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거를 증명하라는 거 이번 홈워크 2에 나가 있습니다. 작년 해답지를 받자마자 찢지 않았으면, 가지고 있다라면 그 해답지가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센트럴 카이-스퀘어와 넌 센트럴 카이-스퀘어가. 그렇죠? 숙제에는 센트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채널 모델링 하는데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전개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PDF를 이제 구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룰 텐데. 자, 볼게요. 자,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 채널.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프리퀀시 플랫이다 그런다면 시그널의 밴드위드스가 코헤런스 밴드위드스보다 작을 때 우리는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블락 모델, 어떤 이러한 모델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죠. H tilde가 S tilde에 곱해져 가지고 리시브드 된다. 거기다가 AWGN을 고려한다라면 N tilde의 노이즈가 더해진 형태가 리시브드 된 시그널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때 H tilde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고 그랬냐면, H tilde는 많은 멀티패스에서 오는 신호들의 합인데, 이 멀티패스 안에는 앰플리튜드를 변화시키는 팩터와 페이즈를 변화시키는 팩터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신호에 트랜스미트된 시그널이 곱해져 가지고 CM만큼 낮춰주고 또는 높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PM만큼 페이즈를 디스토션 시켜가지고, 디스토션 시키는데 어떻게 디스토션 시키냐면, 여기 뜻이 T가 있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페이즈 로테이션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변화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얼마만큼 변화시키고 있냐면 어느 속도로? 도플러 프리퀀시만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컴플렉스 밸류의 썸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인페이즈와 쿼드러처 텀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테고, 오일러 포뮬라에 의해서 E의 마이너스 J PNT를 코사인 PNT 마이너스 J 사인 PNT를 쓰면은 인페이즈 텀은 CN 코사인 PNT, HQ는 마이너스 CN 사인 PNT의 합들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PNT의 정의는 이렇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채널의 앰플리튜드, 채널의 페이즈, 채널의 게인이 무엇이냐? 라고 했었을 때 채널의 앰플리튜드는 HI 제곱 더하기 HQ의 제곱을 우리는 채널의 앰플리튜드다 라고 말을 할 것이고, 채널의 페이즈다 라고 말을 한 것은 인페이지와 쿼드러처가 이루는 어떤 앵글을 그 채널에서 야기시키는 페이즈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채널의 개인이다 라고 하면 앰플리튜드를 그냥 단순히 제곱한 것을 채널의 개인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여기 뭐였냐면 average gain, average 채널 gain이라고 해서 이거의 평균값 또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 평균값을 노테이션으로 어떻게 노테이션을 한다고 했냐면 오메가 P라고 노테이션을 했었어요. 오메가 P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트랜스밋 파워가 PT라고 한다면 리시브드 파워는 오메가 T 곱하기 PT다. 에버리지적으로. 그 값을 뭐라고 한다라고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로컬 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no line of sight일 때. 그렇죠? no line of sight인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시그널이 하나도 없이 여기서 오는 angle of arrival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전 방위에서 시그널들이 지금 스캐터링 돼서 또 리플렉션 되고 디플렉션 돼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파워의 힘을 가지고 똑같은 파워의 힘을 하는 것은 어느 특정 각도로 더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파워가 마치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 분산돼서 파워가 골고루 온다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타는 2파이분의 1에 유니폼리하게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한쪽에 아주 스트롱한 웨이브가 오고 있다라면 이렇게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티드가 되는 게 아니죠. 세타가 이쪽이 더 많으니까 한쪽을 나타내는 세타 제로 이 방향을 나타내는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은 2파이분의 1이라고 말을 한 거는 다 유니폼리하게 파워가 골고루 퍼져가지고 평균적으로 물론 어느 인스턴테니어스 타임일 때 스냅샷으로 딱 봤을 때는 여기에 더 강하게 올 수도 있겠죠. 한쪽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랜 시간도 봤더니 유니폼리하게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자, 에버리지 채널 게인 아까 말한 대로 HI 제곱 오브 T, HQ 제곱 오브 T 이것을 지난 시간에 그 데리베이션 하면서 여기 expected value가 빠졌네요. 이 expected value of CN 제곱이 밑에 를 해보면 우리는 이 값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코사인 제곱 PNT 그러니까 여기 제일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바꿀게요. 이렇게 우리가 노테이션을 썼기 때문에 앰플리튜드의 제곱의 평균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에버리지 채널 게인이라고 디파인을 하는데 이 값은 오메가 P다 라고 노테이션을 그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썼으면 우리가 HIT와 HIT 플러스 타우 간의 일단 인페이즈 텀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렇죠? 인페이즈 텀에서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해 봤더니 이거는 phi HI 타우고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2분의 오메가 P J나 2파이 FM 타우다 라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슨 또 이게 수업 공부하고 일주일에 이게 3시간 정도 수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3시간짜리 수업이니까 한 9시간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매주. 그렇죠? 보통 그렇게 공부해야지 보통 A뿔을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룰에 의하면 내가 한 소리가 아니고 미국에서 수업 들을 때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3시간짜리 그러니까 수업에 곱하기 3시간만큼 일주일에 공부하면 A뿔이라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일주일 건너뛰고 2주째 18시간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매주 그걸 했어야지 그게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이해하고 해가지고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좀 늦었어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인페이즈 텀 간의 어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해봤더니 2분의 오메가 P J나 2파 FM 타고 그러면 그 9시간 동안 뭘 공부하겠느냐? 이걸 유도해보라는 거죠.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이것을 유도해봐서 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HI of T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sum n은 1부터 캐피탈 N까지 cn 그 다음에 코사인 pnt인데 그거를 곱하기
sum n은 1부터 n까지 cn 그 다음에 코사인 phi n t 플러스 타우 썸 한 거를 두 개를 곱한다라고 하고 그걸 expected value를 취한다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보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타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보였던 게 뭐냐면 HIT하고 HQ T 플러스 타우고 여기 이제 Q자로 바꾸면 이것을 Q자로 바꾸면 이게 크로스 코릴레이션이에요.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면은 여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여기 Q자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면은 썸 코사인에다가 썸 사인이 두 개 곱해지는 거예요.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곱하면 2분의 1 사인 A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A 마이너스 B 뭐 그런 식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걸 해봤더니 사인 텀이 나와가지고 한쪽은 사인 어쩌고 해갖고 0이 나가고 사인 phi n t 플러스 타우에서 사인 phi n t 뺀 거가 사인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사인 phi n t 플러스 사인 가로 열고 phi n t 플러스 phi 어떤 n t 플러스 타우 한 거가 하나 있고 또 한 거야 이제 플러스 사인 phi n t 플러스 타우에서 사인 phi n t를 뺀 거가 사인 안에 하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phi n t 플러스 타우 더하기 phi n t는 2파이 해가지고 2fc가 들어가 막 엄청나게 오실레이션이 커가지고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테고 문제는 phi n t 플러스 타우 마이너스 phi n t 부분이 남아있어서 세타에 대해서 이거 구한 것처럼 PDF 넣어가지고 인티그레이션 해서 구해야 되는데 봤더니 사인이 이분 펑션이 돼서 양쪽이 똑같고 뭐 그래갖고 0이 나와요. 0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보면 아드시메트릭 하잖아요. 그래서 0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0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귀로 들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숙제로 내줬어요. 이거를 확인해갖고 해보라고. 그렇죠? 오늘 숙제가 나왔는데 자, 그래서 HIT와 이런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구하면 또 여기에서 또 증명하라는 거가 뭐가 있냐면 HI of T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이렇게 구해졌는데 HQ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HQ of T와 HQT 플러스 타고 곱해가지고 expected value를 취한 HQ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도 이거하고 같이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왜 그럴까를 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코사인, 코사인을, 사인 곱하기 사인을 하는 거죠. 사인 곱하기 사인 해도 코사인 A 플러스 B, 코사인 A 마이너스 B 뭐 그런 형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살아남는다 이거죠. 이분 시메트릭하게 해가지고. 얘는 아드 시메트릭한데. 그래서 둘이 같다라는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보면 H 타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채널의 H에 대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인데 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HIT 플러스 JH of Q of T에다가 2의 J 2파이 FT를 곱한 다음에 그의 리얼 텀을 취한 거가 바로 H of T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 tilde of T는 여기서 말하는 H tilde of T는 HI of T 플러스 J H of Q of T다라고 이제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해보면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했냐면 이거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얘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각각 같다라는 거 이야기했었고요. 둘 간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0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얘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떨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이러한 관계로 나타난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즉 HI 그러니까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의 인페이지 텀에 있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쿼드로처와 인페이지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알면은 이 패스밴드 필터 임펄스 리스판스 얘의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금방 말했던 것처럼 이거 0이 되어서 이 부분만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이 2분의 오메가 p J나 2파이 FM 타우이고, 그쵸? 이거를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여기 FC만큼 옮겨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요것만으로 우리는 다 나타낼 수가 있겠다.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을. 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질문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난 여기 이 강의실에서 수업해본 거가 처음인데. 지금 막, 에어컨이 나중에 나오겠죠? 이 창문도 없고, 모든 게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라서, 강의실 자체가 창문도 없고 그래갖고, 나오겠죠?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증명하라라고 숙제에다가 분명히 넣었겠죠. 이렇게 이 세트를 다 증명하라라고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트 보면, 노트를 전개해 보면 그대로 이게 나온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어렵게 풀어라라는 문제가 아니라 공부해라라는 소리예요. 지난 노트를 보고. 그렇죠? 지난 호목 1처럼 풀어라, 그런 거가 풀어라죠. 전개 안 한 거를. 자, J나 2파이 FM 타우를 그려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려봤냐면, 여기 앞에 2분의 오메가 P라고 썼지만은 2분의 오메가 P는 뭐냐면은 앰플리튜드 제곱의 합을 2분의 오메가 P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앰플리튜드 크기로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킨다라면 오토코렐레이션 펑션, 그거에서 코릴레이션, 우리가 어떤 코릴레이션 팩터, 그것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게끔 하려면 2분의 오메가 P로 나눠주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코릴레이션 자체를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J나 2파이 FM 타우를 그려보면 타우가 0일 때 X축은 뭐냐면 FM 타우예요. FM 타우를 하나의 파라미터로 놓고, 베리어블 변수로 놓고 이거에 따른 값을 그려봤어요. 그렇죠?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 그림을 그리면 FM 타우가 0일 때 1. 그 소리는 뭐냐면 FM 값이 무엇이 됐든 간에 타우는 0일 때, 즉 타우는 0일 때라는 소리는 지금 시간하고 지금 바로 그 시간하고 자기 시간을 오토코릴레이션 하니까 퍼펙트하게 둘이 코릴레이티드 돼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 값이 1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시간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FM이 고정돼 있고, FM은 도플러 프리퀀시니까 비클 스피드에 프로포셔널한 값이기 때문에 비클 스피드가 뭐 30km/h 라고 한다라면은 캐리어 프리퀀시가 2GHz고, 그렇다면 도플러 프리퀀시가 얼마나 딱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 얼마다라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 FM이 100이라고 합시다. 100Hz. 100Hz일 때 타우가 0.1, 타우가 0.01 이면 얼마일까요? 타우가 0.1이고 FM이 100이면 둘이 곱하니까 1이 나오죠? 1일 때, 그러니까 이동 중에 100Hz의 도플러 프리퀀시를 일으키는 속도로 내가 움직이고 있었을 때 어느 순간에 잰 시그널과 0.01초가 지났을 때 시그널 간의 서로 간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약 0.3 정도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토코릴레이션이 0이 되는 시점은 좀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0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어테뉴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0에 가깝지만, 전반적으로 가깝지만 꼭 0에 딱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소한다는 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다시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0이 되는 시점을 봤더니, 처음 0이 되는 시점을 봤더니 FM 타우가 한 0.4? 0.4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0.38인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점에서 처음으로 0이 나오니까 만약에 시간을 오토코릴레이션 0이 되는 시점을 찾아야 되겠다. 첫 번째 0이 되는 시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fn 타우는 0.38 해놓고 그걸 역으로 풀면 타우 값을 구하든 아니면 fn 값을 구하든 뭐 그런 거가 나오겠죠. 만약에 우리가 했던 플랫 프리퀀시 채널 모델이 정확하다라면 이제까지 했던 채널 모델이 정확했다라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쵸? 데리베이션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까지 유도 과정에 문제는 없었어요. 그쵸? 자, 우리는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라볼 건데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쵸? FM은 맥시멈 도플러 프리퀀시예요. 코릴레이션 값은 J, 베셀 펑션 J나 2파이 FM 타우예요. 그쵸? 거기서 FM이라는 것은 맥시멈 도플러 프리퀀시고 비클 스피드를 웨이블랭스로 나눠준 값이 FM이에요. 그쵸? 만약에 비클이 제로다, 비클 스피드가 제로다 라고 한다면 FN 타우가 얼마예요? 맥시멈 도플러 프리퀀시가 0이 되겠죠. 그쵸?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저기 콜레이션 값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항상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고 내 받는 신호가 한참이 지나도 코릴레이션이 없다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겠죠. 이론적으로 그쵸? 이론적으로. 근데 그거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는데 이론적으로 그런 것과 실제로 안 그런 거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잘 찾아보면 우리가 플랫 프리퀀시 페이딩에서 뭐라고 하냐면 타우 n 마이너스 타우 1이 거의 같다라는 가정 때문에 그게 같게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걸 다 떠나서 이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퍼펙트하게 같은 신호를 받아야 된다. 라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캐리어 프리퀀시가 2GHz일 때 우리가 쓰는 전화기가 대부분 1.9에서 2.1GHz 대역을 쓰고 있어요. 2GHz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합시다. 타우는 0.01세컨드였을 때 지금 시점과 0일 때와 0.01세컨드에 매저한 시그널들의 서로 코릴레이션 값을 보고 싶어요. 2GHz에서. 자, FM은 0일 때 V는 0이어가지고 FM은 0이면 우리는 채널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테릭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 코릴레이션 값이 1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어느 때 봤냐면 V가 30km/h로 움직일 때와 60km/h로 120km/h로 vehicle 스피드가 움직이고 있다라면 이 공식에 의해서 맥시멈 도플러 프리퀀시는 55.56, 111.11, 222.22 헐츠가 나와요. 맥시멈 도플러 프리퀀시가. 그렇죠? 그러면 이 값에다가 0.01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55.56에다가 0.01을 곱하니까 0.56 정도. 여기는 1.11. 여기는 2.22. 이렇게 0.56, 1.11, 2.22 이런 값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FN 곱하기 타우가.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J나 2파이 FN 타우에서 뭘 보면 되냐면 첫 번째 0.56, 0.556 하니까 뭐 어느 점 이 정도 좀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111 하니까 여기 어느 점이 될 테고 2.2 하니까 여기 어느 점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갖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값들을 봤더니 계산이 잘못 됐나? 왜 0.9243이 나오지? 내가 매틀랩 계산할 때 이거를 0.01이 아니라 0.001을 넣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0.001이 나와서 얘가 더 소수점 하나가 더 들어가고 더 이쪽을 봤던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값에 대해서는. 이 값을 어떻게 구했냐면 베셀 펑션에다가 이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2파이 곱하기 이 값을 대입해가지고 나온 값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값이 이렇게 크게 나올 리가 없는데. 아무튼 간에 이 FM이 커지면 커질수록 타우를 내가 고정을 시켜놨다라면 코릴레이션 값은 점점 작아지겠죠. 일반적으로 점점 작아지겠다라는 이 트렌드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전 페이지를 보면 뭘 지금까지 이야기했냐면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어떠한 형태의 함수를 띄고 있다, 베셀 펑션을 띄고 있다라는 사실과, 그렇죠? 그 베셀 펑션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이야기 두 가지 점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도플러 프리퀀시와 타우라는 거 두 가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FM하고 타우하고 되게 밀접하다라는 거.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려고 그래요. 코헤런스 타임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디지털 통신에 잠깐 우리가 리뷰를 해볼게요. 그죠? 그전 자료에는 QPSK를 그려놨는데 여기 16컴으로 내가 바꿨어요. 점 찍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16개를 4개 찍는 것보다 16개 찍고 이런 거 그리는 거가 아주 힘든 일인데 아무튼 어제 했어요. 근데 16컴에 보면 S1, S2, S3, S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6까지 16개의 심볼 중에서 하나를 보내는 거죠. 무엇을 보고 이 하나를 선택해요? 바이너리 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0000부터 1111까지 바이너리 비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심볼을 하나 선택해서 보내는 거가 16컴에 이용한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다라는 거죠. 자, AWGN 채널이니까 지금 페이딩이 없었을 때, 노 페이딩일 때 AWGN 채널에서는 노이즈만 섞이는 거죠. 그렇죠? 노이즈가 섞였는데 여러분들이 딱 리시브드 된 거가 이 빨간 거다. 빨간 거를 받았어요. 리시브 이 ROT가. 이 빨간 거는 뭐냐면 여기 막 중간 과정 많이 생략해갖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디모듈레이션 해서 시그널 스페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더니 벡터 형태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R은 R1, R2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가 S1 플러스 N1, S2 플러스 N2. 여기 S1, S2는 이 S1, S2가 아니에요. 그렇죠? 보낸 시그널의 인페이즈 쿼드로, 그러니까 X축에 있는 이 점을 S1을 보냈다면 이 점이 3D가 S1이 될 테고 저기에서 S2는 여기 3D가 또 S2가 되겠죠. 그 점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게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원래 보낸 거하고 똑같지 않단 말이죠. N1, N2가 섞여가지고. 그쵸? 그리고 우리 디지털 통신 지금 리뷰하는 건데, 딱 하면 이렇게 16개가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있으면 어떤 거를 보냈다라고 여러분들은 디시전을 내릴 거예요. 응? S1. 그쵸? S1이라고. 또 다른 의견은 없죠. 다 S1이라고 생각하죠. 그쵸? 다른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자, 다시 한번. 자, S1이라고 한 이유가 ML 디텍션.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ML 디텍션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ML 디텍션이라고 말한 거를 보면은 원래 보낸 건 이 16개 중에서 하나를 보냈는데 그 ML 디텍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거리를 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얘하고 이 파란색 이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어떤 게 ML 디텍션이에요? 이 거리가 가장 짧은 거, 그쵸? 가장 짧은 거가 보냈다라고 내가 디시전 내리는 거가 ML 디텍션이 맞아? 내가 가장 짧은 게 보내졌을 확률이 되는 거. 그쵸? 어느 때? 거기다 조건 하나만 더 붙이면 완벽한데? 지금 말한 거예요. 지금 어떠한 지금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냐면 조금 그 질문을 더 좁혀가지고 옵티멀한 디텍션을 말하고 싶어요.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근데 옵티멀이란 말은 어디서 나올 거냐면 내가 잘못 선택할 확률이 최소화되도록 또는 반대로 correct decision probability가 maximize 되도록.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minimizing the symbol error probability 또는 maximizing correct decision probability. 그 차원에서 디시전 룰을 정하려고 하는데 그 디시전 룰이 AWGN 채널에서는 금방 말한 대로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디텍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디텍터라는 게 뭐냐면은 이 거리를 원래 보낸 시그널하고 거리를 다 측정해 가지고 이 거리가 가장 짧은 것이 보냈다라고 디시전을 내리는 거가 바로 ML 디시전 룰이다. 우리는 그 ML 디시전 룰을 그 짧은 거가 ML 디시전 룰이라는 게 아니라 ML 룰에 따라서 풀어보면 그거가 이렇게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의 디시전 룰하고 같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옵티멀하냐 이거지. 금방 말한 옵티멀리티 차원에서 심볼 에러 레이스 미니마이즈 하는 차원에서 응? 응? 옵티멀한데 그러면 조금 더 힌트를 줘서 옵티멀한데 어떤 조건에서 옵티멀하냐 이거죠. 딱 하나. 그렇죠. 각각의 심볼에 일어날 확률이 모두 똑같을 때 16분의 1 이 경우에는 똑같은 확률로 나타낼 때는 ML 디시전 룰이 옵티멀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지 않으면 우리는 맥시멈 A 포스티리어리 프로버빌리티를 구해야 돼요. 맥시멈 A 포스티리어리 프로버빌리티는 뭐냐? 그건 항상 옵티멀한데 자, 이것을 보냈다라면 나는 이걸 받았어요. 이걸 받았어. R이라는 이러한 벡터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면 이것을 내가 바라보고 이런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면 이게 보내졌을까에 대한 확률, 이것을 받았다라는 조건 하에 내가 이것을 받았을 때 이것을 받았을 확률, 그런 확률들을 16개를 다 계산해 가지고 그 확률이 가장 큰 심볼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을 바로 맥시멈 A 포스티리어리 프로버빌리티 디시전 룰 해서 맵 디시전 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풀어보면은 좀 전에 말한 대로 각 확률이 모두 같다라고 한다라면은 여기서 말한 가장 라이클리한 거를 선택하는 것 같고, 그것을 풀어보면 바로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을 주는 심볼을 보냈다라고 디시전을 내리는 것 같다라는 거죠. 디지털 통신의 작년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디텍션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걸 기반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또 다른 디텍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요 빨간 거를 받았는데 얘를 디시전하기 위해서 이 경계선을 각각 우리는 디시전 레지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이 안에 들어오면 S1이 보내졌다라고 말을 할 것이고, 받은 시그널 R이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 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할 거면 S7이 보내졌다라고 해서 어떻게 체크할 거냐면 받은 시그널 이 R1이 0에서 2D까지 사이에 있는지, 또 이 R2가 0에서 2D까지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있다라면 S7이 보냈다라고 말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 이상으로 있고 이 사이에 있으면 S2라고 디시전을 내리겠다는 거죠. 똑같겠죠. 디시전 레지언이나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이나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거가 옵티멀하다라고, 우리 옵티멀한 디시전 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더라. 페이딩 채널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수학적인 디시전 룰을 표시한 것 뿐이고, 금방 했던 이야기를 수학이라는 랭귀지로 표현을 한 거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자, 이제 페이딩 채널에 심볼 디텍션을 똑같은 문제를 풀려고 해요. 알았죠? 그런데 여기에 S of D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갖고 전송을 할 거예요. 트랜스미를 하는데 채널이 이렇게 타임 베이링 해요. 노란색으로. 이런 거가 곱해진다 이거죠. 보낸 시그널 S of T에 보내져가지고 곱해진다 이거죠. 곱해지면 자, received 시그널은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H of T에다 S of T 더하기 N of T 합쳐진 거가 보내지겠죠. 자,
그러면 인페이지 텀은 HI-S1 더하기 N1, 쿼드런치 텀은 HQ-S2 더하기 N2. 아까는 여기 HI, HQ가 없었는데 페이딩 때문에 HI, HQ가 각각 곱해진 거죠. 이렇게 오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디시전을 하는데 똑같이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심볼이 오는 심볼 듀레이션 동안에 채널이 변하지 않아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서 여기 변하지 않아요. 이 변하는 시간이 있는데 심볼 듀레이션은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서 내가 받는 이 심볼 디텍션 하는 그 시간 동안은 스테릭 하는데 HI 값은 약 1.2, 조금 높다 이거죠. HQ는 0.7. 이 값이 여기에 곱해져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라면 그렇죠? 내가 빨간 거 이것을 받았다라면 여러분들은 아까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디시전을 내릴 것이냐 라는 거죠. 어떻게 내리는 게 맞을 것이냐 라는 거예요. 이 그림만 보면 이 검정색이 원래 보냈던 이거를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검정색이. 그렇다면 이거를 보고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을 하면은 이것보다 얘가 더 가까워요. 더 안 가까워 보이나? 아까하고 좀 다른 그림이네요. 봤더니 이 노란 거는 뭐냐면 뭐겠어요? 여기 원래 거에다가 X축으로 1.2만큼 곱해주고 Y축에다가 0.7만큼 바꿔준 거를 여기로 이렇게 쳤어요. 금을. 여기 바뀌었죠? 3HQD. 원래 3D였는데. HQ를 내가 알아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디시전 룰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까 여기서 이거의 가운데 이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이쪽에 이쪽으로 더 치우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디시전 레지언이 지금 변해야지 맞겠죠? 그래야지 원래 보낸 거, 이 채널에 대한 이 부분이 컴펜세이션이 돼가지고 디시전 영역이 정해져야지 올바른 디시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내가 디시전을 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해요? 채널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채널에 변화되는 이 값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순간순간. 그쵸?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거지, 이제.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코헤런스 타임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그래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는 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스트럭처의 형태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한 토막을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이라고 말을 해요. 이 토막들이 토막 해갖고 이 프레임에 넘버링이 있어요. 프레임 넘버 1, 프레임 넘버 2 이렇게 계속해서 프레임 넘버들이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전화를 하든 데이터를 받든 뭐 전화기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받을 때 이 신호의 형태가 어떻게 오냐면 이거에 뭐 반만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형태가 이런 프레임이 이 프레임이 딱 프레임 단위로 온다라는 거죠.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알겠죠? 프레임 스트럭처를 가진 데이터의 형태를 보내고 있는데 이 프레임 스트럭처 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프레임인데 앞에 프리앰블이라고 해서 TP 시간 동안은 프리앰블이라는 시그널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여기도 프리앰블. 알겠죠? 프리앰블이 지금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프리앰블이라는 데이터 시퀀스가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쪽에는 인포메이션 데이터 이 시간 동안에는 그 시간을 TD라고 하고 여기 프레임블이 들어가 있는 시간을 TP라고 논다라면 한 프레임의 시간은 내가 TF라고 논다라면 TF는 TP 더하기 TD가 되겠죠. 그렇죠? TF는 TP 더하기 TD. 그 다음에 여기 프레임블 있고. 그럼 이 프레임블이 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프레임블은 뭐냐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각자 어떤 데이터인지 알고 있는 신호를 항상 앞에다 붙여서 보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낸다 이거죠. 111111111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은 11111
또는 1, 1, 1 해갖고 몇 개는 항상 앞에서 서로 아는 데이터를 여기다 보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보내려고 하고는 데이터 심볼들을 그 다음에 붙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프리앰블 붙이고 데이터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낸다 이거죠. 그러면 왜 프리앰블을 쓰냐면은 여기가 1111이라면 111 곱하기 HI 더하기 J 1 곱하기 HQ 신호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본 거 가지고 채널 HI, HQ가 무엇인지 에스티메이션을 여기를 보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그거를 보고 아까 그 전 페이지에서 QAM을 할 때 그 채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채널이 이 프레임 동안에 변하지 않는다라면 이 시간 동안에 에스티메이션 한 HI와 HQ를 가지고 여기까지 디텍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 가지고 또 여기를 디텍션 할 수 있을 테고 그렇다면 요 프리앰블 가지고 여기까지 디텍션을 하려고 한다라면은 채널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에스티메이션 한 거가 여기까지 적어도 변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채널이 변하지 않아야지 얘를 가지고 여기에서 에스티메이션 한 HI, HQ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정해야지 여기 에스티메이션 한 거 여기까지 쓸 수가 있을까요? 코헤런스 타임 안에 있을 때. 코헤런스 타임은 J나 2파이 FM 타우에서 예를 들어 내가 하기를 한 0.75만 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0.75 또는 어떤 사람은 0.8 어떤 사람은 자기가 디텍션을 그 에스티메이션 해갖고 채널 에스티메이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어서 0.5만 넘으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0.5 그렇게 그 값을 가지고 이 프레임의 사이즈를 우리는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프레임 사이즈를. 알겠죠? 그쵸? 자, 이제, 퀵 퀴즈. 그냥 퀘스천. 퀵 퀘스천 하나 던져볼게요. 자신있게 대답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있게 대답을 해주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질문을 해볼게요. 프레임 사이즈를, 자, 이제 프레임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인데, 점점 지금 KTX의 여러분들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300km/h 정도의 속도예요. 그렇죠? 앞으로 뭐 10년 후에는 그 기차가 500km/h가 된다고, 그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800? 뭐 프랑스 800km/h? 뭐 그게 목표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600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2배잖아요. 그쵸? 지금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 KTX 타고 2시간? 2시간 반. 그러니까 2배만 하더라도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거죠. 1시간 15분 밖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가까운 거죠. 그렇죠? 나도 지방 출장 가면 진짜 엄청 시간이 하루가 다 잡아먹는데 아직도 그런데 그 속에서 통신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라면 지금 300km/h에서 통신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해보면 아마 이렇게 터널 들어가면 전화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게 기차가 빨리 달릴 때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냥 터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그 전 페이지에 나왔던 시그널 디텍션을 하려면은 채널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800km/h의 KTX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통신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만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으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프레임 사이즈를 줄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프레임 사이즈를 왜 줄여야 돼요? 코헤런스 타임이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코헤런스 타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쵸? 왜 줄어들어요? J나 2파 FM 타우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타우를 FM이 예를 들어 아까 90km/h일 때 222Hz가 나왔어요. 그쵸? 이거에 6954, 97에 63, 7배 정도 더 빠르게 한다라고 합시다. 7배 빠르게 한다면 이거의 7배인 724, 1400 어쩌고저쩌고 1500kHz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킬로헤르츠가 아니라 헐츠. 그러니까 FM이 1.5kHz 될 때, 1.5kHz일 때 나는 여기에 예를 들어 5 정도가 되어야지 시그널 디텍션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면, 코릴레이션 끝까지 하는 거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값들이 결정이 난다 이거죠. 그쵸? 이 값이 FM 타우가 될 텐데, 이 값이 이거가 1.5kHz라면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타우는 0.5가 되는 어떠한 이걸 인버스를 해가지고 푸는, 그렇게 해서 이 타우를 구해보면 타우가 점점 줄어들겠다 이거지. 그쵸? 그쵸? 그러면 타우가 줄어들면 나는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일정 양들은 항상 필요한 것이고, 이 프레임 사이즈가 줄어들면 내가 실제로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는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오버헤드가 많이 생기겠죠. 항상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뭐겠어요? 빠른 속도에서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거죠. 프레임 사이즈는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신문을 보고 뭐 하려고 했을 적에 미래에 가능한 통신의 필요한 리퀘어먼트가 무엇이냐라는 걸 봤을 때 속도가 얼마 이상인 그런 상황에서도 통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 사이즈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앞에 프리앰블이 그거 가지고 우리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고, 그 채널 에스티메이션 한 거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니까 프레임 사이즈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프레임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원래 내가 보내려고 했는 데이터 정보는 얼마 못 보내게 되니까, 이걸 조금만 프리앰블을 조금만 써도 내가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아낸다라면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 분야 오면은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라는 거죠. 그런 걸 연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어요. 금방 했던 이야기들을 두 줄로 써놨는데, 자, 그래서 코헤런스 타임은 타임 듀레이션인데 채널이 변하지 않는 타임 듀레이션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헤런스 타임은 도플러 프리퀀시하고 아주 다이렉틀리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도플러 프리퀀시는 또 뭐하고 연관이 되냐? 비클 스피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FM 타워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코헤런스 타임을 그냥 FM분의 1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 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FM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작아지는 거죠. 코헤런스 타임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이 아까 J나 2파의 FM 타우가 0.5보다 큰 그 시점인 FM 타우를 찾아내면 코헤런스 타임을 뭐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다. approximately하게 베셀 펑션을 조금 봐가지고 뭐 그런 식의 로 정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에스티메이션 테크닉이 좋아진다라면 이 0.5를 더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0.01초일 때 0.01초일 때 캐리어 프리퀀시가 2GHz이고 도플러 프리퀀시에 따라서 코릴레이션 값을 봤어요. 0.01을 픽스 시켜놓고. 그러니까 0.01이니까 10ms예요. 10ms죠?
10ms의 데이터 프레임 사이즈로 했었을 때 만약에 0.5라고 한다면 한 이 정도밖에 속도를 못 내는 거죠. 여기에서 그 데이터 사이즈를, 그러니까 속도 지원하는 거가 아주 낮은 거죠. 도플러 프리퀀시가. 예를 들어 이 정도니까 여기 200 사이즈니까 반하면 100이고 이거 반하니까 50. 한 50Hz 정도. 50Hz면 비클 스피드가 어느 정도 되냐면 도플러 프리퀀시가 50이니까 한 이 정도니까 한 60km 뭐 그 정도 밖에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완벽하게 한다라면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필요한다는 이걸 배우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코헤런스 타임을 이쪽으로 해서 도플러 프리퀀시에 따라서 두 개의 정의를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 데이터 프레임 사이즈를 얼마로 해야 될지. 지금 LTE 여러분들 쓰고 거의 다 LTE죠, 그렇죠? LTE를 쓰고 있을 텐데 LTE의 프레임 사이즈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거를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 10ms를 쓰고 있어요. 10ms를. 앞으로 10ms를 하자라는 의견은 한 5, 6년 전에, 그 표준은 5, 6년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 한번 프레임 사이즈가 정해지면 그걸 바꾸기가 힘들어요. 지금 11ms 너무 긴 거란 말이에요. 그쵸? 지금 앞으로 얼마 쓰자고 해요? 2.5ms 쓰자고 그래요. 2.5ms. 그의 4분의 1을 줄여자라는 거죠. 2.5ms 쓰면 문제가 뭐냐면은 뭐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채널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숫자를 적게 해서도 채널 에스티메이션 하고 전체적인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는 테크닉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앰플리튜드와 게인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어떤 인트로덕션을 하고 끝낼 텐데, H of T의 앱솔루트 취한 거가 바로 앰플리튜드가 될 테고, 이거의 제곱 취한 거를 우리는 게인이다 라고 말해요. 둘 다 랜덤 프로세스다 라는 거죠. 그죠? 랜덤 프로세스니까 이 H of T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어느 특정한 T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 값들을 본다라는 거죠. 한 가지 가정은 뭘 할 거냐면 아주 심한 가정 하나,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다 라고 가정을 해서 어느 T에도 똑같은 PDF를 가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자, H tilde of T는 이러한 합들로 나타낼 수가 있고, HI of T는 이렇게, HQ of T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 썸들이란 말이에요. 썸. CN, 코사인, PN, T의 이것들의 합들인데, 이거 각각 하나들을 보면 XN을 CN, 코사인, PNT라고 놓고, HQ of T에 나와 있는 요 각자 하나를 마이너스 CN, 사인, PNT를 YN이라고 논다라면 HI of T는 XN의 합, HQ of T는 YN의 합, the sum of YN, 그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XN과 YN을 보면은 각각 민이 제로인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민 제로이고 베리언스는 어떤 특정한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베리언스를 2분의 1 ECN 제곱이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그때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구할 때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의 그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아직 모르겠지만 얘의 민값과 베리언스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YN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그 사실만 가지고 여기에서 이 n 값은 멀티패스는 무수히 많다라는 가정을 또 할 거예요. 무수히 많은 곳에서 오고 있다, 시그널들이.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전화기 들고 내가 조금씩 변화를 위치를 달리해도 다 저 신호가 잡히잖아요. 그럼 무수히 많은 지역에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다 이게 신호가 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멀티패스가 무수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수히 많은 n개가 온다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걸 xn이라고 하면 xn은 제로민 시그마 제곱인, 그 시그마 제곱이 2분의 1 오메가 p인 어떠한 그러한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합인데,
합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HI of t는 xn의 합, HQ of t는 yn의 합. 근데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의 요것들은 뭐 HI 제곱 이거 합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HQ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렇다면 HI of t의 디스트리뷰션은 센트럴 리밋 티어럼에 의해서 HI of t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HQ of t도 센트럴 리밋 티어럼에 의해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센트럴 리밋 티어럼이 뭐냐? 어떤 랜덤 베리어블, 제로미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IID인 어떠한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걔네들의 합을 수많은 합을 하면 걔네들이 점점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로 형태로 변해서 컨벌지 하더라.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로 컨벌지 하더라. n이 무한대로 가면. 그거가 바로 센트럴 리밋 티어럼인데 여러분들 숙제에 이것을 증명하라 라는 숙제를 냈어요. 센트럴 리밋 티어럼을. 그러니까 sum of many random variables converges to Gaussian random variable. 그거를 증명하라 라는 거가 홈워크 2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센트럴 리밋 티어럼과 그것과 별개로 이 앰플리튜드와 여기 앰플리튜드와 이 게인의 디스트리뷰션을 알기 위해서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앰플리튜드와 게인의 디스트리뷰션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수고했습니다.